공인중개사 등에게 다 적용되는 규정이다. 자, 교육의 종류부터 먼저 외워두셔야 돼. 1번에 무슨 교육? 실무교육. 2번에 무슨 교육? 직무교육. 3번에 연수교육. 5번에 무슨 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렇게 4가지 교육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설된 교육이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 알겠어요? 이 신설된 이 교육 때문에 알겠어요? 교재들이 표현이 조금 부실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재들 보면 이런 표현이 부실해. 교육에 관한 업무는 알겠어요? 협회라든가 알겠어요? 학교라든가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에 위탁하여 뭐다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대체로 이렇게 쓰는 교재가 많은데 이게 부실하게 돼. 왜냐하면 이 교육에 관한 업무하면 교육은 몇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다. 4가지가 들어가는 거잖아. 알겠죠? 근데 이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위탁에서 시행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이 100% 맞으려면은 요 교육이라는 글자 2글자짜리 대신에 교육을 몇 개를? 3개를 적어줘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는 협회, 학교, 공기업, 중등정면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래야 뭐다? 100% 명확한 문장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왜 이런 부실한 문장이 아직도 수험수에 있게 되느냐 하면은, 요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신설되기 전에 쓰는 문장인데, 여기 신설된 이후에는 이걸 좀 수정을 해야 될 게인데, 필자가 수정을 했다 못했다. 뭐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해버리는 거라. 알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재가 조금 부실한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해도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이유가 출제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내거든. 그렇습니까? 무슨 소리 하겠죠? 이거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재도 있잖아. 또 출제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내거든. 그 말은 또 예를 들면은 이런 케이스. 우리가 저 앞에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부할 때 세차장 구조물 판례 들어봤죠? 에이?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상태의 뭐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거야. 그런데 잘 봐봐요. 수험생들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상당수의 교재, 제 교재는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교재들이 하도 책이 두꺼워지는 걸 수험생들이 싫어하니까 그 판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려면 짤막하게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것만 딱 써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왜 아닌지는 쓰나는가 안 쓰는다? 안 쓰나요? 어찌됐든 수험생은 이제 외우는 거야.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 외화가 시험장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시험 출제위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내요. 안 내고 정확하게 낸다고. 뭐. 볼트를 해체하면은 쉽게 뭐다 분리 철거가 가능한 상태의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래 내거든. 알겠지? 정확하지? 근데 어찌됐든 수험생은 뭐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 아닌 걸로 알고 있나 모르겠나? 알고 있으니 맞추는 거야 그냥. 알겠지? 왜? 세차장 구조물에 관한 판례는 그거 하나뿐이거든. 하나뿐이거든. 그럼 만약에 그거 하나뿐인데 출제위원이 이런 시험 문제 절대 못 내요. 뭐? 볼트를 해체하더라도 쉽게 분리 철거가 불가능한 상태의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낸다 못 낸다? 못 내. 그런 판례 나온 적이 없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부실하게 부정확하게 공부를 해도 뭐다 맞춰버린다고 이게. 알겠습니까? 이렇게가 합격을 해가 자격증 따가 영업에 종사하니까 그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또 뭐 없는 거야.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자, 실무교육부터 봅니다. 181페이지에 실무교육. 방가로 1번에 보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라고 돼 있죠? 그 자가 무슨 교육을 받는 거다? 실무교육을 받는 거다. 누구냐? 법인으로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사원 임원을 말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는 누가 실무교육 대상이다? 책임자, 사원 임원 동그라미, 책임자 동그라미.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등록 신청 일전,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일전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 동그라미 치놓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로안에 실무수습을 포함도 줄 건 없습니다. 일단은 실무수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 묻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실무교육에는 무슨 수습도 포함한다. 실무수습도 포함한다 하는 거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 받아도 좋다. 개업신고 1년 이내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라든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에 1년 이내에 그 자격증 갖고 이제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1, 2번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알겠습니까? 안 외운다. 반갈로 2번 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도 실무교육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 받아도 좋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라든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에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좋다. 1, 2번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그럼 위에 1, 2번 밑에 1, 2번 다 안 외운다 했죠? 어떻게 생각하고 안 외운다?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 케이스는 교육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인식해버리면 안 해도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반갈로 3번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동그라미 딱 치놓고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그 내용을 하되 줄 거예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거 줄 것입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거 줄 거놔야 됩니다. 요걸 32시간 이하, 44시간 이하 이렇게 하면 또 틀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교육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강의 나와요. 나와요. 지금 여러분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안 들어봤지? 몇 페이지로 가보느냐 하면은, 요 9월달 가서 강의할 끼인데, 알겠어요? 몇 페이지로 가보느냐 하면은, 우리 교재 232페이지 가봐요. 232페이지 가면은 반갈로 7번에 또 무슨 교육? 실무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실무교육. 거기에 보면 여기도 실무교육이잖아.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해 보면 교육 시간은 얼마?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나중에 9월달에 공부하게 되면은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실무교육은 무슨 교육이냐? 이거 들으면 금방 구별 가요. 자, 우리가 앞에서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으로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더 나아가서 매수인증 대리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매수인증 대리행위를 하고자 한다면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법원에 등록해야 한다. 해야 되고 그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 법원의 등록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을 지방법원에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받아야 돼. 이 실무교육은 잘 들어요? 중개 실무교육이 아니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몇 시간으로 돼 있다?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로 한다. 돼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181페이지에 공부하는 거는 공인중개사법이잖아. 무슨 실무교육이다? 중개 실무교육이야. 알겠습니까? 이것도 원래 옛날 법에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로 똑같았는데 개정을 해서 교육 시간을 줄였다 안 줄였다? 줄였다라는 게. 이건 줄였는데 저쪽에 대법원 규칙의 실무교육 시간은 줄였다 안 줄였다? 안 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 줄인 거예요. 가만 역으로 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미리 9월달에 어차피 할 게니까. 왜 9월달을 미뤄놨냐면은 이 대법원 규칙을 만들 때 무슨 법 보고 뺏겨가 만들었다. 공인중개사법 보고 뺏기가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을 뺏길 때 그때 당시에는 공인중개사법상의 이 중개실무교육도 몇 시간?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였는 거야. 그걸 뺏겨가 만들다 보니까 매수인증 대리 실무교육도 몇 시간?
32시간 이상 44시간 이내에 요리 해놨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놔 똑같죠 그때는. 그런데 이제 무슨 법이 개정돼버렸다.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고 이거는 시간을 줄였는데 대법원 규칙은 그대로 뭐 나왔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이 대법원 규칙을 공인중개사법 보고 뺏겼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을 쭉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놓은 사람이라면 대법원 규칙의 내용은 뭐다? 비교식으로 이렇게 뭐다? 차이점들만 점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부터 확실히 다져놓고 9월달 가서 대법원 규칙을 살짝 점검하면 돼요. 한 30분 내지 40분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로 가가지고 이번에 직무교육이 나왔는데 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거다?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다. 마찬가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누가 실시한다? 시도의사 또는 누가 등록관청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아까 실무교육은 실시권자가 누구였는데? 시도지사였는데 직무교육은 누구도 실시할 수 있다.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 깍주가 붙었어요. 53번 한번 읽어봐봐요.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개정하였으나 우리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관청이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일단 법 규정이 상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직무교육도 위탁할 수 있는데 누구만이 위탁한다? 시도지사만이. 그러면 등록관청은 실시는 할 수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뒷페이지로 갑니다. 자, 근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업무 연속성 또 생각하면 되는 거고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으로 구성하는데 몇 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고줄 건 없고 시간 외우시면 됩니다. 3번의 연수교육은 일단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좋아요. 무슨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연수교육 대상자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연수교육 대상자다. 그러니까 누구 및 누구는 가려 나오는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라는 게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몇 년마다? 2년마다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수교육의 내용은 방갈로 2번에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동그라미 치라겠어. 아까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경사항들. 이 사후교육이니까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그거 줄 거나면 되고 그래서 2년마다 받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그러면 연수교육 받잖아? 그럼 연수교육을 받은 후 또 몇 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이리 받아야 됩니다. 통지 동그라미 칩니다. 통지. 왜냐하면 이게 사후교육이기 때문에 뭐다? 교육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대상자들에게 뭐해라? 통지해라. 실무교육은 통지 규정이 있을 리가 없지. 알겠지? 지가 필요하면 받으러 오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시행하는데 장관은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했냐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지침 동그라미 치놓고 장관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 지침을 누가 마련해가 시행할 수 있다? 장관이. 알겠습니까? 교육의 실시는 누가 하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갈로 2번에 교육의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치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는 이런 기관에다가 지정해가 위탁해라 되어 있잖아.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학교,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각 동그라미 치놓으면 되는데 여기도 봐봐요. 시도지사가 교육을 위탁할 때는 그렇게 위탁해라고 했는데 등록관청이 직무교육을 위탁할 때는 어떻게 위탁해라고 하는 규정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그래서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위탁을 했으면 시도지사는 그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라? 관보에 고시 동그라미 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에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회가 방갈로 1번에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 다 줄 거 놓으면 됩니다. 장관도 실시할 수 있고 시도의사도 실시할 수 있고 뭐 등록관청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무슨 교육이다?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사후 교육이기 때문에 방갈로 2번의 세 번째 줄에 교육일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뭐 하게 돼 있다? 통지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사후 교육은 다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됐고 방갈로 3번과 방갈로 4번은 지하보다 관계없습니다. 아실 필요가 없고 특히 이것도 지하도 관계없어요. 지금 182페이지부터 알겠어요. 이쪽에 보면은 뭐 183페이지까지 각주가 있죠. 각주에 54번도 몰라도 관계없고 55번은 좀 알아둬야 되는데 56번도 몰라도 관계없어요. 알겠어요. 55번 한번 읽어봐봐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있어서는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거죠. 대체로 제가 알겠어요. 그 아래 각주로 적어놓은 것들은 참고사항으로 그냥 적어놓은 건 대부분인데 일부는 그래도 봐둘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에 보면은 184페이지에 세 가지 교육을 뭐 해놓은 거다? 비교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우려고 하다가 어차피 앞에 다 있는 거 아이가? 그래서 지우려고 하다가 우리 수험생들 중에는 또 이런 자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냥 수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편리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에 본문 서술형 문장 갖고 공부하시는 게 편하면 그거 읽고 공부하면 되고 이 표를 또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됐고 186페이지로 가봅니다. 사정의 지도감독 등이 나서 그 표를 한 장 큼지막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지우려고 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뭐다 요거는 이런 표가 없으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남겨놨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표를 잘 보면 규정 없음 하는 것들이 있죠. 그 규정 있고 없고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까? 규정이 있고 없고. 근데 이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이 표가 이제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라는 5가지 행정 처분을 서로 비교해 놓은 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헷갈리지 말도록 해요. 자, 칠판을 보고 먼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설명을 하고 갑니다. 자, 칠판 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던 글이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여러 가지 준수사항들을 많이 규정해 놨잖아. 그 준수사항 내지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제재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제재는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벌칙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그 행정처분의 종류가 몇 가지나 돼 있더라. 지금 등록 취소 처분 하는 게 있고 업무 정지 처분 하는 게 있고 자격 취소 하는 게 있고 자격 정지라는 게 있고 지정 취소라는 게 있다 이 말이지. 근데 그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이래 된다. 자, 이래놓고 벌칙은 하시죠. 형벌하고 뭐하고 질서벌. 이 질서벌은 과태료. 그래서 형벌은 몇 년? 3년짜리, 1년짜리. 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요거는 외워 두시라 그랬죠. 아직 안 외워놨지. 알겠죠? 외워놔야 자꾸 찍기 연습하는 게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설명을 합니다. 이 절대적 등록 취소와 이 자격 취소는 아주 기속처분이에요. 기속처분이다. 나머지는 무슨 처분이다? 그러면 재량처분이다라는 거라. 그 말은 이 기속처분은 하여야 한다라는 처분이고 재량처분이라는 건 할 수 있다라는 처분이다라는 거죠.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표현 구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기속처분, 재량처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이 취소처분 몇 개? 3개다. 취소처분은 사전에 무슨 절차를 거친 다음에 행한다?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청문 절차. 그러면 정지처분은 청문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여기까지 딱 공부하면 이제 일반적인 공부는 끝난 거예요. 알겠어요? 청문과 관련해서. 근데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이 취소 처분을 행할 때는 사전에 뭘 실시하는데? 청문을 실시하는데 청문을 실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취소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겠어요? 어떤 경우냐? 그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청문을 실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하면 무슨 취소 사유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그러면 사망을 원인으로 해산을 원인으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때 청문을 실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이미 지금 기술된 거. 자격 취소 사유에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 받으면은 자격 취소 사유라.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 받아서 자격 취소 내릴 때는 청문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라는 거지. 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명백히 드러나 있다 안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는데 뭔 청문 절차를 거칠 거냐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데 봐봐요. 헷갈리잖아. 좀 더 공부하니까 헷갈리잖아. 취소는 청문, 취소는 청문. 이렇게만 공부하면 헷갈릴 거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런데 취소 사유에 따라서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들 상태에 따라서 그래도 강의하는 선생이 얼마만큼 야가 빠졌느냐 하면 야가 빠진 따라서 그냥 취소는 청문하고 취합하면 끝이에요. 알았어요? 무슨 소리지? 그런데 5번 시험에 딱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 또는 해산으로 등록 취소 낼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게 나오면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이가. 근데 그게 5번 시험에 안 나왔어. 안 나왔으면 강의가 또 적정하게 이루어진 거지. 부실하게 강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안 나와버리니까. 알았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알았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모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어느 사유에도 해당한다?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아까 검증이 공부하면서 했잖아요. 알았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는 무슨 사유도 된다? 업무 정지 사유도 된다. 그 말을 등록 취소도 내리고 업무 정지도 내리고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야. 등록 취소를 내리든지 아니면 업무 정지를 내리든지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야. 이 둘 다 재량처분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발은 상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면 적발한 등록 관청은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 재량처분. 근데 안 내리더라도 무슨 정지 내릴 수도 있다. 업무 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 그 소리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업무 정지도 재량 아닙니까? 안 내려도 돼.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무로 가면 왜 처리하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저질렀잖아? 저질렀는데 여기 최근 1년 이내에 처음 저질렀어. 그러면 등록 취소 안 내립니다. 그냥 업무 정지 6개월 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두 번째 걸리잖아. 요 위반이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째 걸리잖아. 그럼 그때는 등록 취소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까지 할 필요 없고 모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다 무슨 사유도 된다? 업무 정지 사유도 된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러면 시험 지문을 이렇게 봐셔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요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험 지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면 OX. O지. 상대 등사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해도 O.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도 O.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도 O.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그래.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그렇지. 저쪽에 행정처분 파트를, 요 행정처분 파트를 또 다른 측면으로 표를 만들겠습니다. 잘 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 업무 정지가 있고 뭐 자격 취소가 있고 이러면서 자꾸 외워보는 거야. 알겠어요? 자격 정지가 있고 뭐 지정 취소가 있다. 이 등록 취소는 또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이런 것들이 행정처분의 뭐다? 유형이잖아. 종류잖아. 그렇죠? 그럼 자 봅니다.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처분은 누가 행한다? 누구의 권한이다? 등록관청 이런 게다. 등록관청. 그러면 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은 누구의 권한이다? 자, 시도지사 이렇게 또 나왔는데 아직도 습관을 안 고쳤네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야? 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은 한 명뿐이죠. 맞죠?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한 명뿐이밖에 없나? 이중사무소 안 되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개업공인 입장에서 한 명뿐이라요? 17명이라요? 17명 아이가? 그러면 그 17명이면은 기준이 필요한 거. 어느 시도지사 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위 관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할. 관청이 되냐. 그러니까 이거 또 중요하지만은 이 앞에 기준도 중요하다 아니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한 명뿐이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 없어. 그래서 뭐예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다라는 거야. 대구시장한테 자격증 교부하다가 서울에 가서 영업하면 서울시장도 시도지사잖아. 그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대구시장은 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이런 게 또 시험 출제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것만 자꾸 기억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 장난쳤던 게 또 풀리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지정 취소 처분은 누구의 권한이다? 이건 한 명뿐이지 뭐 장관. 국토교통장관이 한 명뿐이지 뭐 여러 명이 있나? 기준이 필요 없어. 자, 됐죠?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포함이다, 제외다. 요 업무 정지 처분 있죠.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장이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을 한다 못한다? 뭐합니다. 알겠습니까? 뭐합니다. 뭐합니다. 그럼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구분해서 별도로 무슨 정지할 수 있는데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는데 그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 정지는 어디서 행한다?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행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가면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다 보면 겁니다.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말고 지도감독은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업무 정지는 한다 못한다? 뭐 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 사람들을 이제 다 행정처분권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권한을 가진 자.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는 누구한테 행하는 거다? 아무한테나 등록증 내린 거 아니죠? 누구한테 내린 겁니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종류가 몇 종류다? 3종류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그 다음이 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 자격 취소 처분은 누구한테 행하는 거다?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몇 종류다? 3종류다. 장롱, 단순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뭐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이 사람은 요도 있고 요도 있네. 그렇죠? 이 사람은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는 바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의 상대방이 다 되는데. 알겠습니까? 자격 정지 처분은 누구한테 행하는 거다? 소속 공인중개사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소속. 가만 봐봐요. 이 사람은 자격 정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역사를 좀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주의할 수 있도록. 옛날 법에는 아마 2005년도까지 것으로 올라갈 겁니다. 2005년도 정도까지는 여기 법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던 이유는 뭐냐? 이게 자격정지 제도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때 당시에는 잘 들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수행한다 뭐한다? 뭐했다. 그때 시절에는. 그럼 그때 시절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차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시죠? 그런데 법을 개정한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무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왜 개정했느냐? 당연하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전문성의 차이가 있나? 없잖아요. 단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했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안 하고 취직했고 그 차이뿐이지. 둘 다 자격증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아무리 고용인 직원이라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전문성의 차이가 없으니까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법을 개정했다. 개정하면서 잘 들어요. 저 앞에서 우리가 용어 정의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요 글자를 집어넣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 하면은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는 누구하고 동등하게 중개 업무를 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알겠어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슨 정지의 대상인데? 업무 정지의 대상인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하게 되면은 그자도 소속 공인중개사도 업무 정지 처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업무 정지는 누구한테 내리는 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내린 행정처분이라서 무슨 정지제도를 신설한 거다? 자격정지제도를 신설한 거야. 그렇게 신설했기 때문에 자격정지처분은 누구한테만 행하는 거다?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행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 거야. 여기까지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왕 그 역사를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바람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자신의 중개 업무 수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져야 되기 때문에 중개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라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인장 등록 의무도 없었어요. 인장 등록 규정이 나오고. 그러면 인장을 등록하니까 등록된 인장을 가지고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라. 이런 규정도 같이 다 개정이 된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자주 묻는 거예요. 고의치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게 허용되는 바람에 여러 규정들의 변화를 가져왔거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지정 취소 처분은 뭐다? 누구한테 내린 거다? 거래 정보 사업자 가면 돼. 이쪽에 있는 사람이 결국 행정 처분에 뭐라고 부르냐? 상대방 해도 되고 대상 해도 됩니다. 알겠지? 벌써 시험 문제가 보이나 안 보이나? 기출 문제를 안 달아봤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자, 기출 문제 유형을 보면 행정처분권자와 행정처분의 유형, 행정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연결한 것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잘못 연결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조금 까다롭게 낼 때 어떻게 내냐면은 이 명칭을 안 써요. 이걸 안 쓰고 이 자리에다가 뭘 적어다 보냐면 등록 취소 사유를 적어버리, 업무 정지 사유를 적어버리, 자격 취소 사유를 적어버린다. 자격 정지 사유를 한 개 적어버리. 사유. 알겠지? 그래가 행정처분 사유별로 행정처분권자와 행정처분 상대방을 잘못 연결한 것이에요. 그러면 행정처분 사유도 다 왜 안 내놨나를 같이 물어보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여드립니다. 자, 칠판 봅니다. 시험 지문. 중개보조원은
중개보조는 어떠한 행정처분의 대상도 아니다. OX. 보고. 중개보조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 없잖아. 오죠. 근데 어떠한 하면서 제가 또 살짝 강조해서 이야기하니까 고마워한 느낌상 뭐 X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로 싸기 때문에 뭐다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은 시험 출제 문장으로 낼 때는 쏘가 넘어가도록 유도성 표현을 쓴다 쓰는데 보고 중개 보존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간주규정 강의할 때 중개 보존도 고용인이잖아. 중개 보존의 업무 상행에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 행위로 본다 맞잖아. 근데 중개 보존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행정상 책임을 뭐 대신 지는 거지 중개 보존과 함께 지는 게 없어.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위반 내용에 따라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이렇게 보다 함께 행정상 책임을 지지만 중개보존이 잘못하면 이거 함께 행정상 책임지는 건 없고 개업공인중개사만 책임지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지? 걸. 그다음 187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187페이지 여기 이제 잔뜩 적어 놓은 거는 이제 요거 공부하자는 거라 요거요. 청문 가는 거 있잖아. 청문. 아니 청문. 다른 교재 보면 한 페이지 적어 놓다 안 해요. 짧아가 두세 줄밖에 없어요. 잘 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세 개는 사전에 뭘 실시해라? 청문을 실시해라. 그런 규정이 있어. 규정은 있는데 청문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차에 관해서 청문을 실시하는 건 좋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청문을 실시하는지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청문 절차는 어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번째 줄에 보면은 뭐다?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거 줄 거는 돼. 알았어요? 그럼 행정절차법 이름만 기억하면 돼. 행정절차법의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줄에 보니까 의견 제출에 기획하는 말이 있죠. 자, 잘 들어봅니다. 잘 들어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우리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 처분을 행할 때는 사전에 청문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그럼 명확해. 그런데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처분 내릴 때는 사전에 무슨 절차 거치라 하는 규정은 없어요. 없어. 없지만은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 처분 내릴 때도 무슨 법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라 무슨 기회는 줘야 된다? 의견 제출의 기회는 줘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요걸 한번 읽어보면 돼. 왜 요걸? 여기에 보면은 보충학습에 보면 동그라미 2번을 한번 읽어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의 경우 외에는 청문도 아니고 공청의 대상도 아닌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무슨 기회는 줘야 된다?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는 요 조문이 어느 법에 나온다? 행정절차법에 나온다. 이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업무정지처분,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무슨 기회는 줘야 된다? 의견 제출의 기회는 줘야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견 제출의 기회라는 글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글자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 이제 출제 범위가 확장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논리는 봐봐. 우리가 공부하지도 않는 행정절차법까지도 거짓말들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이 논리는 저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저 앞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공부할 때 등록 요건 공부했잖아. 등록 요건 중에 하나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거 하는 게 있나 없나? 있잖아? 근데 그 조문 아무리 읽어봐도 건축물의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이거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거나 뭐 아니면 일반 업무시설이거나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하는 말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은 아무리 읽어도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거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지만은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해서 등록 신청할 때 건물을 사무소로 확보할 때 건축법도 따라있나 안 따라있나? 건축법도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 그럼 준수해야 되는 그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물의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데 중개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하지 않느냐?
그럼 중개사무실의 용도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는 뭐다? 1종, 2종 일반 업무시설, 판매시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1종, 2종 일반 업무시설,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확보해야 뭐가 되는 거다? 등록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였지? 그럼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행할 때는 사전에 뭐 청문 절차 거치라는 말도 없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조락하는 말 전혀 없지만은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니까 뭐다? 청문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을 행할 때도 무슨 기회를 줘라? 의견 제출의 기회는 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행정청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때는 행정절차법 준수해야 된답니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출제 범위가 공인중개사법을 넘어서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네모 박스 밑에 알겠어요. 뭐 출제할 거리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한번 쭉 읽겠습니다. 행정처분은 개업권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므로 중개사무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행정처분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할 경우 폐업신고가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등록관청에서는 폐업신고를 마지 않을 수 있다.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한 후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이전에 이미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처분 후에 무슨 수리함이 타당하다. 폐업수리함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한편 여기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예를 들어서 지역농협 있죠? 지역농협도 중개 업무를 행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을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되는데 위반을 했어. 그럼 지역농협이 위반해서 중개 업무를 했어. 자, 가장 대표적으로 봐봐요. 지역농협이 농지의 매매를 중개해가 매매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해야 되나 아니더나? 해야 되거든? 근데 이놈의 지역농협이 거래계약서 확인서면서 작성 교부를 안 했어. 안 하면 어느 법 위반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죠? 위반이면 이 지역농협한테 업무정지 내릴 수 있나? 법에 규정이 있나? 없잖아요.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없는 게야.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등록관청은 누구한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한기자 농협의 뭐다? 지도감독 관청이겠죠? 그자에게 농협등조합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국토교통부의 답변이야.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특수법인 있잖아.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해당 지도감독관청한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게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안 내. 왜? 출제위원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고 위반하면 업무정지고 뭐 등록치로 내려가는데 지역농협이 위반하면 가만히 놔두나? 뭐 궁금증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게거든. 알겠어요? 그 다음 이제 1절에 이제 자격 취소부터 들어가자라는 거죠. 자격 취소. 자, 근데 1번의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얘가 1번부터 몇 번? 4번 돼 있죠. 제가 관로를 다 메모해 놨잖아. 형벌 X 1년, 그 다음에 1년, 청문 X 다 적어 놨죠. 법전에 이런 거 적어 놨다, 안 적어 놨다? 안 적었는데 제가 메모해 놓은 거야. 메모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참 봐봐요.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형벌 X 해놨는데 이걸 왜 같이 공부하느냐. 자, 7번 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공부가 덜 돼가지고 모르는 게 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게 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는 게 병이 될 때도 있는데 지금 모르는 게 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법에는 거짓거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리즈가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거짓거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리즈가. 첫 번째가 뭐 지금 나오는 자격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거짓거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뭐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거짓거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경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이 3가지.
이게 다 불법이거든. 요거는 뭐다? 1년짜리 형벌 대상이다. 아니다. 요것도 1년짜리 형벌 대상이다. 아니다. 요거는 몇 년이다? 3년이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 요거는 자격 취소잖아. 요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잖아. 요거는 뭐다? 지정 취소 사유잖아. 이 셋 다 행정처벌의 대상은 되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은 요것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걸 주의해라 하면서 메모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2번도 봐봐요.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몇 년? 1년 간다. 이 같이 공부하라는 거죠. 알겠어요? 제재분류표에 다 그리 해놨잖아. 자, 제가 또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힌트를 주면 이런 게야. 제가 이번 과정에 수험생한테 홍길동이라는 수험생한테 물었어요.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면은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됩니까? 이 물었어. 물으니까 그 수험생이 홍길동이가 뭐 자격 취소하는 게 맞아 안 맞아요? 맞지? 맞지? 근데 자격 취소만 이야기하고 말을 안 해. 그래가 일주일 뒤에 또 물었어요. 그 홍길동이한테.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은 처벌 어떤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라 한다? 1년 이하 징역들은 1년 만에 벌금이야. 한다. 맞죠? 그러면 시험 치기 전에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그 홍길동이가 이래야 합격하는 거예요.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됩니까? 이리 물으면 자격 취소 사유도 되고 1년 이하의 징역들 1천만의 벌금형 사유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뭐 하는 거다? 합격을 안전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찍기 연습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뭐다? 이거 왜 안 왔잖아? 찍기 왜 찍으면 돼요? 요 콕 찍고, 요 콕 찍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죠? 등록증 양도 대여하면 똑같이 양도 되는데 3년으로 가는 리가 있는가? 요 절대적 등록 취소 1년 이렇게 찍는 기다. 거짓거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하잖아. 그러면 어디 찍으면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 콕 찍고 3년 이렇게 콕 찍는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거짓거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하잖아. 그러면 어디만 찍으면 된다? 요만 콕 찍으면 되고 요 찍으면 안 되는 기야.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벌 X 하는 거는. 거짓거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가면 요만 콕 찍지 이쪽에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자꾸 찍기 연습하라는 거지. 언제까지? 시험 칠 때까지. 요거는 지금부터 왜 안 하냐? 알겠습니까? 이것도 못 외운다 하면 할 말 없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 네오박스 밑으로 가봐요. 2번에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반 시도의사가 행하며 취소하고자 할 때는 뭘 실시해라? 청문을 실시해 있죠. 했죠? 3번 봐봐. 자격증 교반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를 관한 시도의사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다른 경우 동그라미 딱 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뭐예요? 청문이지. 절차 동그라미 치고 밑에 청문 적어놓으면 되잖아.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반 시도의사에게 뭐한다? 통보한다. 통보받은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가 취소 처분 내리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 4번 봐봐. 시도의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할 때는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뭐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왜 만들어놨다?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니까. 자, 제가 지문 다시 읽겠습니다. 들어봐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X, X. 자격 정지는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걸 주의. 아까 규정이 있고 없고 이런 걸 주의하라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가보면 5번 이거 자격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을 시도의사에게 반납해야 되는데 취소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을 합니다. 누구한테 반납한다? 교반 시도의사에게 반납합니다. 당연하죠. 누가 취소 내리니까.
교부한 시도의사가 취소처분 내렸으니까 그 취소처분 내린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는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사유서 동그라미 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라라는 거라. 그러면 이것도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진도 안 나갔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격 취소를 공부하잖아? 그럼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은 마찬가지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해야 되거든. 등록관청에다 반납해야 되거든. 근데 등록증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는 대신 사유서라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OX. X다. 왜 X냐? 가만 규정 없다. 그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사유서라도 내라 하는 규정이 있는데 등록 취소에는 등록증 반납해라 하는 말까지만 있고 분실해가 반납할 수 없을 때는 사유서라도 내라 하는 규정은 그거는 또 없어. 요는 있고.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앞에 표 한번 볼까요? 표 봅시다. 186페이지. 186페이지에 보면은 그 자격 취소 칸을 봐봐요. 자격 취소 칸을 보면 쭉 내려가 봐. 내려가 보면은 점이 3개 찍혀지는 칸이 있죠? 거기에 첫 번째 점은 7일 이내에 교반 시도에게 반납돼 있고 두 번째 점이 뭐로 돼 있어요?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을 반납 대신하여 그 이주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에 제출해라 하는 말이 있지? 그리고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가 따르면서 통보하라 하는 규정이 있는데 맞죠? 그런데 왼쪽으로 가 등록 취소를 봐봐요. 등록 취소 칸을 한번 봐봐.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하는 말만 있고 사유서를 제출해라 하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이런 걸 비교하라는 표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의사에게 통지하는 거는 자격정지는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그래. 그럼 자격정지 칸 한번 봐봐요. 아예 자격증 반납 규정도 없고 알겠어요? 뭐 보고하고 통보하는 규정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자격정지 처분은 내리고 나면 사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소속공인인가서 자격정지 처분 받았잖아? 그 자격정지 받았으면 그 이후에 뭐 밟아야 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럼 자격정지 3개월 받았으면 3개월 동안 집에서 쉬다가 출근하면 돼. 그게 끝이야고요. 알겠어요? 이 규정이 있고 없고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되니까 표를 만들어가 활용하도록 해놓은 거다. 알겠습니까? 다시 뒤로 갑니다. 189페이지에 6번 자격 취소의 효력 해놨는데 이미 공부 다 했는데 잡아봐요.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 3년 동안은 응시한다 뭐한다? 뭐한다. 또 자격 취소 받으면 3년 동안은 자격증 없죠?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해가 근무한다 뭐한다? 뭐한다. 무슨 사유라서? 결격 사유라서.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 3년 동안은 뭐만 해야 된다? 공부만 해야 된다 했잖아. 공부만. 어차피 3년 동안 응시 뭐하니까 또 일도 뭐하니까 3년 동안 뭐하겠노? 공부만 하지. 그럼 공부 다 해가 3년 뒤에 응시하면 된다 된다? 되지. 알겠지? 무슨 소리냐? 그 우스갯소리야. 알겠지? 3년 동안 뭐하겠노? 알겠지? 시험도 못 치고 사무실 취직도 뭐하고 알겠지? 뭐하겠노? 공부만 하지. 알겠지? 뭐 한참 생각합니까?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활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봐봐요. 아까 자격 취소 처분 받으면은 자격증 반납하는데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라도 제출해라 했잖아. 근데 등록 취소 처분 받았을 때는 등록증은 반납하는데 똑같이 사유서 제출해라 하는 규정이 없잖아.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이쪽은 규정이 있고 저쪽은 규정이 없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격증하고 등록증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증이다? 자격증. 그러면 또 다시 다른 각도로 묻습니다. 자격증하고 등록 중에 두 증 중에서 어느 증이 더 실무에서 오남용의 소지가 높다? 자격증. 알겠습니까? 자격증. 그러니까 이 자격 취소를 했으면은 어찌됐든 간에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뭐하고자 하는 거다? 회수하고자 하는 거야. 그 내가 회수하고자 하는데 네가 분실해가 반납 못한다 하니까 그러면 사유서라도 꼭 내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으면 등록증을 반납하라고 해두고 꼭 회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뭐다? 사유서라도 제출해라 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저처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도 좋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봐. 왜 이쪽에는 사유수 제출 하락하고 저쪽에는 사유수 제출 하락한 규정이 없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뭐다? 납득할 만한 사유를 고민해가 기억하는 것도. 그런 게 공부 방법이야. 알겠어요? 무조건 요는 있고 저는 없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없을까? 알겠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돼요. 법을 만든 사람이, 그만 양쪽에 다 만들어 놔야 되는데 실수로 한쪽에는 빼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알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기억하는 거죠. 알겠어요? 무조건 요는 있고 없고 요렇게 외우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만들어 보라. 자, 그러면 됐고, 좀 쉬다가 이제 진짜 법령을 다 끝내야 돼.